미스터 로레스 댁의 딸들은 쌍둥이였지만 도무지 닮은 구석이 없었답니다. 동생은 어리숙한 면이 있었지만 누가 봐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에 비해 언니는 외모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총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여자가 너무 똑똑한 건 흠이 드는 분위기여서 예쁜 외모에 적당히 멍청한 동생은 어딜 가나 환영받았답니다. 험악해 보였던 이 집에 불행이 시작된 건 아버지가 인형을 사온 다음 날부터였어요.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익사하셨고 동생이 요리를 하다가 얼굴 전체에 큰 화상을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방불명됐죠. 소문으로는 화상을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라진 거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이 모두 불길한 인형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글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순진한 구석이 있어요. 사실 동생은 쭉 그 집 지하실 비밀의 방에 있었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밥을 챙겨주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고 있었죠. 그리고 매일 밤 지하실에 내려가 동생에게 화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왜 화장해야 돼?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어리석은 동생의 질문에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뻐질까봐. 부부는 성격이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성격이 불같아요. 한번 싸우면 서로에게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물건도 던지고 깨버려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답니다. 심하면 말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둘 다 뒤끝이 없어서 바로 잊어요. 한 번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너무 커져서 몸싸움도 심해지고 결국 남편이 제 목을 조른 거예요. 저는 옆에 있던 술병으로 그의 머리를 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살려달라고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뭐. 1시간 뒤에 남편이랑 해장국을 먹으러 갔더니 또 술기운이랑 같이 화가 풀리더라고요. 불같지만 또 금방 잊으니까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팍돌. 시작은 평범한 일상 영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 이제 웬만한 컨텐츠로는 성이 차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SNS에서 소재를 찾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뭐 찍어야 되지? 그의 손가락이 흉가에 대한 게시글에서 멈춰섰습니다. 무당들이 인정한 한국 최고의 흉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이모씨가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방 안에서 번개탄을 태워 온 가족을 살해한 그 흉가. 그 이후 이 집을 구입한 사람 7명이 차례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 오랫동안 손에 꼽히는 흉가로 자리 잡았음. 집 앞에서 네 남편 바람났다며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 오, 이거야! 썸네일각 나오네! 가족을 죽인 살인마에게 외쳐봤습니다. 네 남편 바람났다며! 와, 완전 조회수 폭발이다. 대박을 예감한 BJ 빡돌은 사전조사를 위해 흉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사진을 찍어봐도 귀신은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죠. 뭐야, 최고의 흉가라며. 에이씨, 야! 네 남편 바람났다며!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SNS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진영이 불러서 주작이라도 해야 하나. BJ 빡돌은 주작할 동선을 생각하기 위해 처음보다 더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때까지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았죠. 오! 귀신이다! 오! 찍혔어! 어두운 구석을 찍은 사진에 흐릿하게 어떤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와, 미친! 이거 실화야! 야, 자세히 봐야겠어. 해석. 얼굴 때문에 동생과 비교를 당하고 차별을 받았던 언니는 인형의 저주라는 소문을 빌미로 동생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얼굴이 취해진 동생을 지하실에 가둬두었지만 불안함은 끊이질 않았고 그때마다 몰래 지하실에 내려가 동생의 화상 자국이 화장으로 가려져서 다시 예뻐지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난리를 치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장국을 먹고 있는 부부. 그 말은 여자가 아무리 창문 밖으로 비명을 질러도 이웃들 중 그 누구도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화면을 확대했지만 여자의 모습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진에 찍힌 것이 아니라 정말로 BJ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있었던 귀신이었던 거죠. 등교 첫날, 들뜬 마음으로 학생 자가진단을 마치고 오늘만을 기다리던 신상 가방을 꺼내고 필요한 물건들도 챙겨서 등교길을 나서는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랑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정말 설레었어.
하지만 설렘도 잠시.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야, 확진자야 확진자. 아, 나 진짜 아니야. 복도는 이태원 클럽이었고 교실은 신천지로 변했어. 일진 여자애들은 화장 지워진다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질 않나. 남자애들은 축구하고 와서 숨 찬다고 다 벗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 때문에 또 학교 폐쇄되는 거 아니야? 학교 오고 싶어서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짜증나 진짜. 해석. 주인공이 가방 안에 챙긴 물건들을 살펴보면 해열제와 목감기약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전염병 증상이 있었지만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에 약을 복용 후 증상을 속인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합시다. 우리 엄마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섭하려 들어. 자기가 시간표까지 짜서 내 모든 시간을 통제하려 든다고. 심지어는 내 일기장까지 훔쳐본다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신경과민이라고 여겼거든? 근데 나는 늘 일기장을 뒤집어 놓는데 학교에 갔다 오고 나면 일기장이 바로 놓여져 있는 거야. 일기장을 숨기려고 침대 밑에도 더 보고 옷장 안 깊숙이 넣어봐도 전혀 소용이 없었어. 결국 나는 일기장을 내 비밀 상자 안에 넣어놓기로 결심했어. 내 비밀 상자 안에는 정말로 소중한 물건들이 모여있어서 열쇠로 잠궈놓고 마음이 불안할 때만 꺼내보거든. 소꿉친구와 나눴던 우정 반지, 입학 갈 때 받았던 이름표, 내가 짝사랑하던 아이가 줬던 생일 축하 카드. 일기장을 넣으려고 열었을 뿐인데 상자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라. 그리고 내가 제일 아끼던 곰돌이 인형을 찾아냈어. 우리 아빠는 생일마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셨었어. 그리고 이 인형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사랑한다고 녹음을 해주셨던 인형이야.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손을 눌러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엄마가 미쳐버린 것만 같아.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곰돌이의 손을 눌렀어. 죽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유난히도 방음이 되질 않았어요. 옆집 대화 소리도 다 들리고 코 고는 소리마저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옆집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돌이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연쇄살인마에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하루 종일 아이가 우는 소리랑 여자가 지르는 비명으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반쯤 돌아서 옆집 여자가 지르는 비명을 그대로 따라하더래요. 엄마는 그걸 보고 이사를 결심했고 결국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부하 직원에게 그 집을 싼 값에 팔아버린 후 이사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산 집을 떠나는 게 서운할 법도 했는데 그 집에 대한 기억이 너무 끔찍하다 보니 이사를 떠나는 마지막 날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일이 생길 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평생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 진급을 했다고 우리 가족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던 날이었습니다. 집은 어릴 때와 변한 게 별로 없었고 그 때문에 어릴 때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신지 선물해간 와인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거하게 취한 아버지께서 사실 내가 미안한 게 있네. 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옆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제 집을 팔아버린 게 계속 죄책감으로 남았다는 이야기랑 그 죄책감 때문에 회사에서 아저씨를 밀어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사실 처음에는 옆집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장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 여자가 정신을 차린 건지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여자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오히려 더 조용했고요. 혼자 사는 집 말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 집 때문에 제가 동기들보다 진급이 빨랐다고 생각하면 제가 봉 잡은 건데요 뭐. 하면서 사람 좋게 웃었지만 뭔가 깨름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또 그 지긋지긋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방음이 잘 안 되는구먼. 미안하네.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적응돼서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웃으며 그 일을 넘겼지만 맨정신이었던 저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는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어. 막말은 기본이고 오빠랑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어. 그리고 용돈이나 선물을 사올 때도 오빠 것만 사왔고 나는 완전 없는 사람 취급했다니까? 아빠 말로는 고모가 막내딸로 태어나서 가족들로부터 이상하리만치 사랑받고 자랐는데 딱 한 명, 친할머니가 고모를 차별했대. 그리고 내가 친할머니를 닮았다는 이유에서 나에게만 못되게 군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에마 사촌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그때 고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매일 울고 알코올 중독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기 수위까지 맞춰버리는 기이한 행동까지 했다니까. 온 친척들이 자기 딸 따라가려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했고 교대로 집에 찾아가 고모를 보살폈어. 그런 일이 일어난 후부터 고모가 달라졌어.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도 지어주고 생전 안 주던 용돈도 주는 거야.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입는다며? 하면서 요새 유행하는 브랜드 옷도 보내주고,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더위를 많이 타서 온몸에 땀띠가 난 적이 있는데 고모가 익무초즙 한 박스랑 집에서 입을 삼배옷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오빠는 뒷전이고 나만 보면 좋아서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내려오질 않더라니까. 나도 참 단순한 게 고모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예전 일은 흐릿해지고 점점 고모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참 바보 같지? 그때 고모가 미친 여자인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쯤부터 나는 시름시름 말아갔고 증상은 점차 심해져만 갔어. 심지어는 저승사자가 저 멀리서 손짓하는 환각까지 보게 될 정도였다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친구를 만나고 오더니 심각해진 얼굴로 당장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리고 급하게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가씨, 설마 주인이한테 주신 옷 아가씨 미리 지어놓은 수의로 만든 거예요? 해석. 첫 번째 이야기, 일기장을 훔쳐본 것은 엄마가 아닌 집에 침입한 스토커입니다. 이 스토커가 곰돌이 인형에 아빠가 남겨놓은 녹음을 지우고 죽어 라는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분명 아저씨는 옆집 여자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년이 흐른 지금 옆집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술에 취한 어른들은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미성년자였던 주인공만이 이 울음소리가 귀신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로부터 미리 지어놓은 자신의 수의로 옷을 만든 다음 타인에게 입히면 타인의 수명이 자신에게 옮겨온다는 미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모는 자기가 싫어하는 주인공에게 수의로 만든 옷을 입혔고 그렇게 수명을 뺏어오려고 했던 거죠.